계속 재발하는 발바닥 통증, 무엇보다도 스스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본정형외과의 임승빈 원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오늘만 해도 한 5분, 10분 정도를 진료를 봤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인데,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환자분이 들어와서 발바닥이 아프다라고 말하면 족저근막염이겠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빈도가 많은 편이고요. 또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널리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스스로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을 이미 해온 상태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의사 입장에서 워낙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족저근막염이 아닌데도 발바닥 아프다고 하면은 무조건 족저근막염으로 진단하고 올바르지 않은 치료를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도 비교적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누구한테나 잘 생기는 질환인데요. 그래도 좀 보면은 아직 성장판이 열려있는 청소년기에는 좀 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한 20대 이후부터는 정말 이제 노인분이건 남자분, 여자분, 젊은 분들 할 거 없이 누구에게나 흔한 질환인데요. 그래도 좀 이제 호발하는 요소들이 좀 있어서 보면 주로 이제 구두를 신고 다니거나 직업적으로 많이 걸어야 되거나 이렇게 좀 불편한 상태로 장시간 보행하는 분들한테 좀 흔한 편이고요. 요족이라고 해서 발바닥의 모양이 평발의 반대 개념으로 아치가 좀 높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족저근막이 좀 팽팽해져서 족저근막염이 좀 호발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체질적인 요소로는 체중이랑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과체중도 당연히 이제 발바닥에 걸리는 부하가 많으니까 과체중도 위험 요소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급격하게 체중이 좀 늘어난 경우가 좀 위험 요소인데, 내 발바닥이 내 체중에 이렇게 적응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체중이 5kg, 10kg 늘어나면 그게 이제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변화가 부담 요소로 작용해서 실제 절대치가 높지 않더라도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난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초음파를 보거나 MRI를 찍거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진단되기보다는 임상 증상을 통해서 진단되기 때문에 정확한 확진이라기보다는 임상적인 추정을 통해서 진단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은 언제 제일 아프세요? 이런 질문입니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장 아프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우리 근골격 통증은 많이 걷거나 오래 쓰다 보면 아프다 이런데, 이건 반대로 자고 일어났을 때 제일 아프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픈 위치를 좀 봐야 되는데요. 족저근막이라는 게 이제 발바닥 종골이라고 하는 발 뒤꿈치 뼈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로 발의 안쪽 부분을 따라서 와서 엄지 발가락의 중족골 바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주로 발바닥이긴 한데 발 뒤꿈치에서부터 안쪽을 따라서 올 때 족저근막염을 의심하고요. 주로 이제 발가락 부분이거나 아니면 발의 외측 부분, 여기는 족저근막이 지나가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발의 외측 부분 또는 발가락 쪽에 있는 발바닥이 아프다고 할 때는 족저근막염을 배제하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지만 그래도 엑스레이를 좀 찍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족저근막염이라고 오인했다가 실제로는 발 뒤꿈치뼈에 어떤 종양 같은 게 생겨 있거나 이런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큰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족저근막염이 아주 오래된 분들의 경우에 그 염증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뼈가 상해서 발 뒤꿈치뼈에 뼈 조각처럼 이렇게 돌기가 자라 있거나 아니면 석회와 같은 병변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엑스레이도 필수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단순한 편입니다.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래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가벼운 소염제만 복용하고 쉬어주는, 그냥 휴식을 취하는 단순한 치료로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통증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좀 오래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약만 먹어서 호전이 안 될 때는 저는 이제 딱 한 가지만 권해드리는데요. 체외 충격파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 온몸에 다 할 수 있는 치료인데 이 족저근막염 때 특히 효과가 좋은 편이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딱 한 번의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고 증상이 완전히 완치되어서 다시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목격을 합니다. 충격파 치료를 할 때 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요. 발바닥에만 충격파를 하는 게 아니라 종아리 근육에 같이 충격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족저근막 자체의 염증은 발바닥에 생기는 게 맞지만 그 원인이 되는 게 주로 종아리 근육의 과긴장이라든가 경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체외 충격파의 집중형 충격파를 족저근막이 지나가는 위치에 시행을 하고, 그리고 종아리 내측 근육, 후경골근과 같은 종아리 내측 근육에 방사형 충격파를 같이 해줘서 그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습관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뻔한 얘기인데요. 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불편한 신발 그리고 과도한 보행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습관 자체를 좀 교정해 주는 게 필요하고 쿠션감이 있는 편한 신발 위주로 좀 신어주고 장시간 보행을 하게 되면 잠깐 신발을 벗고 스스로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장시간 보행을 피하고 일정 시간 좀 휴식을 취해준다거나 이런 습관이 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병원에서 하는 치료보다 더 중요한 생활 습관인데요. 스스로 발바닥을 스트레칭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직접 보여드리면 족저근막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바닥에서부터 내측을 따라서 이렇게 엄지발가락의 중족골 바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팽팽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한쪽 손으로는 엄지발가락 쪽을 움켜잡고 최대한 발등 쪽으로 이렇게 당겨줘서 이 족저근막을 가장 팽팽하게 만들어주고요.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족저근막이 지나가는 위치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하루 중에 기억날 때 항상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 치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족저근막의 긴장도를 좀 풀어줌으로써 증상이 재발하는 걸 막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사 치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의사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고 정립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족저근막이면 주사 치료는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몇 번 경험을 좀 해보니까 이 족저근막이라는 데 주사 약이 들어갈 때 일부 약이 다른 곳으로 좀 퍼지게 되거든요. 근데 족저근막의 표면 부분에는 발바닥에 있는 지방 패드가 있고요. 지방 패드는 살쪄서 생기는 지방이 아니라 내 발바닥을 체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방 패드인데, 이 약물이 그 지방 패드에 조금 묻게 되면은 아무리 주사를 조심해서 잘 놔도 지방 패드가 조금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지방 패드가 위축되면 그만큼 쿠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을 치료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쿠션이 없어져서 발바닥이 더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부작용이 한번 생기면 다시 돌이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득실을 좀 고려할 때 주사 치료가 급성 효과가 좋은 거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내 발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주사 치료는 웬만해서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본 정형외과의 임승빈 원장이었습니다.